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일본의 초고령 사회 현실, 그리고 또 미래를 엿볼 수 있는 KBS 다큐멘터리 영상 기록입니다. 네. 단순히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노년층 스스로 또 사회 전체가 이 변화에 적응하면서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모습들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벌써 일본은 그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절반을 넘었다고 하죠. 네,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자, 이 속에서 어떤 흥미로운 적응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되게 눈길을 끄는 곳이 있었어요. 이름부터가 라스베가스라는 데이 서비스 센터인데요. 아, 라스베가스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그냥 돌봄만 받는 게 아니라 마작이나 파친코 같은 게임을 직접 하세요. 그리고 운동 같은 걸로 가상화폐를 벌어서 그걸로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드시고요. 오, 진짜 게임처럼 운영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루 이용료가 식사 포함해서 1,300엔에서 1,500엔 정도.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장기 요양 보험제도, 개호보험 이게 적용되니까 실제 부담은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어떤 어르신은 이전 센터는 좀 지루했는데 여긴 진짜 하루가 즐겁다고. 만족도가 엄청 높으셨어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즐거움을 사는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이 라스베가스 모델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기존의 수동적인 돌봄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즐거움, 이걸 딱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 네네. 이건 단순한 기분 전환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노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목적의식 같은 걸 충족시켜주려는 시도인 거죠. 아, 자율성. 네. 전통적인 돌봄 환경에서는 약간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데 그런 걸 해소하는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개호보험이라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좀 혁신적인 시도도 가능한 거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 노년층의 힘이라는 게 이런 활동 참여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엄청나더라고요. 아, 실보경제 이야기군요. 네. 일본 개인 금융 자산이 한 2,100조엔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80%를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대요. 와, 정말 대단하죠. 80%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소비 패턴도 좀 달라요. 고급 지팡이를 거의 패션 아이템처럼 소비하고요. 또 손주들을 위해서 수십만 엔짜리 명품 칡가방, 그 일본 초등학생들 매는 란도셀 있잖아요. 아, 네네. 란도셀. 비싸다고 들었어요. 네. 그걸 사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평균 한 7, 8만 엔 하고 비싼 건 20만 엔까지도 한다고 하네요. 이야, 손주사랑이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또 오래된 게임기 수잡 같은 그런 취미에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관련해서 감정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더 이상 노년층을 그냥 절약만 하는 세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특정 시장에서는 정말 강력한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손주를 위한 고가품 소비는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조부모 역할, 그리고 세대 간의 어떤 경제적 지원, 이런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런 막대한 소비력이 모든 노년층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닐 텐데요. 혹시 이런 현상이 노년층 내에 어떤 경제적 격차를 더 벌이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들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그 부분은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노년층이 자료에 나온 것처럼 다 소비 여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격차가 존재할 거고요. 네. 다만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과거와는 다르게 구매력을 갖춘 노년층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기업들도 이들을 이제 중요한 타겟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어떤 변화의 흐름,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변화의 흐름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고독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도 되게 눈에 띄었습니다. 하카토모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카토모요? 무덤, 친구인가요? 맞아요. 무덤 친구. 좀 생소하죠?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합장식 묘지, 그러니까 공동 묘지를 미리 구매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류하면서 서로의 장례나 사후 관리까지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네요. 네. 일본은 앞으로 독신 가구가 거의 40%에 이를 거하는 예측도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시도 같기도 하고요. 비용도 1인 기준으로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일반 묘지보다는 저렴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정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고독사 문제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워낙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다 보니까 죽음을 그냥 외면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리 좀 준비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대비하려는 그런 능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능동적인 움직임. 네. 이건 단순히 사후 처리의 실용적인 문제, 이걸 넘어서요. 살아있는 동안 겪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고립감, 외로움, 이런 걸 좀 해소하고 또 죽음에 대한 불안감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면서 완화하려는 그런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의미가 깊네요. 이런 공동체 형성이 꼭 죽음을 대비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 또 다른 게 있었나요? 네. 예를 들면 치매 환자나 그 가족들이 편견 없이 좀 편안하게 어울리는 오렌지 카페나 오렌지 바 같은 공간도 있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또 노년의 일상을 좀 위트 있게 짧은 시 575조의 셀류로 표현해서 서로 공유하는 실버 셀류 모임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서로 연결되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으려는 노력으로 보이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 삶의 의미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인 거죠. 고립되지 않으려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주거 환경 역시 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어요. 노모라 부동산 개발의 한 주택을 보니까 입주자가 자기가 쓰던 가구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대요. 오, 자기 집처럼 꾸밀 수 있게요? 네. 그러면서도 식당 같은 공용 공간은 잘 갖춰져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긴급 호출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편리함과 독립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획일적인 요양시설하고는 좀 달랐어요. 개인의 취향이나 필요가 점점 다양해지니까 그에 맞는 맞춤형 주거 형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렇죠. 단순히 시설에 그냥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 보조를 받아서 방문 요양 서비스, 청소나 세탁 도움 같은 거요. 그런 걸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자기 집에서 계속 지내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시설과 재가 서비스를 좀 유연하게 결합하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일본의 사례들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단순히 문제나 부담으로만 여겨질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노년층 스스로 삶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즐기고 또 사회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능동적인 참여, 또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의 부상, 고독에 맞서는 창의적인 공동체들, 그리고 진화하는 주거 환경까지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일본의 경험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전 과제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노년층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그런 창의적인 해법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은 결국 노년기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혹은 우리 사회가 이런 능동적인 노년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혁신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